다케시마는 물론 일본 영토는 단 1cm도 양보할 수 없다. 일본 우익들의 100년 망상이 봉인 해제된 메가더 장군의 비밀 문서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유엔의 공식 반응이었습니다. 독도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국제법상 명백한 한국의 영토가 틀림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 부처를 동원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78년의 거짓말.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일본의 조작까지 예상하고 이중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전율케 한 대한민국의 치밀한 참교육. 지금 시작합니다. 코드 레드입니다. CIA 분석관의 비명이 상황실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시던 커피 잔을 내려놓고 대형 스크린을 응시했죠. 새벽 3시 워싱턴 지하 벙커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보다 더 서늘한 긴장감이 제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실시간 위성 영상 속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수십 척이 오키나와 본섬을 포위하듯 조여들고 있었으니까요. 붉은 점 수십 개가 거대한 뱀처럼 섬을 휘감는 모습은 명백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국가안보의 선임 자문관으로 일한 20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동맹국인 일본이 자국 영토인 오키나와를 향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병력을 전개하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정보국 요원이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없습니다. 6시간째 침묵입니다. 청와대도 외교부도 심지어 한국 국방부조차 공식 성명이 없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할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6시간째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자 뭔가 거대한 것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죠. 저는 스크린 속 오키나와라는 글자를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 이름이 제 가슴 한편에 묻어둔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으니까요. 한국은 감정적인 나라다. 그들의 눈물을 믿지 마라. 제 할아버지 토마스 벤스가 돌아가시기 직전 제 손을 잡고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OSS 요원으로 활동했던 할아버지는 평생 한국에 대해 냉소적이셨죠. 저는 그 말을 신조처럼 여기며 자랐습니다. 국제 정세에서 감정은 약점일 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제 신념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대신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침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국방장관과 CIA 국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죠. 대통령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테이블 위에 낡은 서류철 하나를 던졌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냄새가 상황실에 퍼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벤스?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서류철 표지에는 1급 기밀 1947년 더글라스 메가더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봉인 해제라는 붉은 도장이 막 찍혀 잉크가 번져 있었죠. 처음 보는 문서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럴 테지. 78년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일본 총리가 방금 전화를 해서는 이 문서를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더군. 오키나와 시위대가 주장하는 헛소리의 근거가 여기 있다면서 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문서 하단에 익숙한 서명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벤스, 바로 제 할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류큐 주민 동향 및 역사적 정체성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47년 당시 오키나와 즉 류큐의 원로들이 미군정에게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는데 그 핵심은 류큐는 일본의 속국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고려와 깊은 유대를 맺어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걸 덮고 싶어해. 순시선을 밀어넣어서라도 입을 막으려고 하지.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자네 할아버지가 봉인했던 이 판도라의 상자, 이제 자네가 가서 열어봐. 알겠습니다. 도쿄로 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저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로 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지하에 이 문서의 진실을 증명할 물건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쥐고 있는 패를 확인하라는 거야.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할아버지가 작성한 비밀 보고서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는 걸까요? 2시간 후 저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서울행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할아버지의 보고서 사본이 들어있었죠.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14시간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검은 바다를 보며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졌죠. 할아버지, 당신은 대체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겁니까?
그리고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 두었기에 이토록 조용한 겁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동양인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벤스 자문관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지만 억양은 한국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사토 켄지,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참사관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경계심을 느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왜 한국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는 거죠? 자문관님, 굳이 한국 측 사람들을 만나실 필요 없습니다. 사토 공사참사관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300페이지 분량의 역사 검증 보고서입니다. 류큐와 일본이 하나라는 완벽한 증거들이죠. 이걸 보시면 한국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날조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최고급 스위트룸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정중했지만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가 내민 서류 가방을 바라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제가 한국 땅을 밟자마자 저를 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 측과 접촉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것처럼요.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 치우시죠, 사토 공사참사관님. 미국의 손님은 우리가 모십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꾸미지 않은 외모였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인상이었죠. 그가 저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문서 보존센터장 한서준입니다. 오시죠, 벤스 자문관님. 진짜를 보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 남자 사이에 섰습니다. 화려한 보고서를 내미는 일본의 외교관과 빈손으로 서 있는 한국의 학자. 할아버지가 남긴 경고와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제 본능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저 완벽해 보이는 보고서에는 뭔가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고 말이죠. 저는 사토 공사참사관을 지나쳐 한서준 센터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토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는 것을 곁눈질로 보았죠. 한서준 센터장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차는 빠른 속도로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죠. 센터장님, 일본은 순시선까지 동원했는데 한국은 왜 침묵하는 겁니까? 대체 뭘 믿고 이러는 겁니까? 한서준 센터장은 북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못합니다. 우리는 물 준비가 끝났을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차는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구역을 지나 마침내 지하 5층 거대한 강철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축구장 2개 크기의 거대한 지하 벙커, 수백 개의 항온 항습 장치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붉은 조명을 받은 유리관 127개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마치 고대 왕릉의 호위무사들처럼 말이죠. 저는 홀린 듯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서준 센터장이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벤스 자문관님. 이곳이 바로 일본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시간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저 유리관 안에 당신이 찾는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유리관 속에는 600년의 세월을 견뎌낸 낡은 종이들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들 위에는 선명하게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뒤집을 붉은 눈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라인이었습니다. 벤스,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함정이야. 일본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발표했어.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 중이야. 대통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한서준 센터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함정일까요? 아니면 무덤일까요? 벤스 자문관님,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한 걸까요? 그리고 일본이 발표했다는 증거 조작설은 또 무엇일까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붉은 봉인들을 바라보며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의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홀린 듯이 유리관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항온 항습 장치가 내뿜는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온몸에서는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127개의 유리관, 그 안에 잠든 600년의 시간, 도대체 이게 다 뭘까요? 한서준 센터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벤스 자문관님, 저 유리관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한서준 센터장이 첫 번째 유리관 앞에 멈춰섰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옛글씨가 빼곡했고 선명한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죠. 고려사 1372년 기록입니다. 류큐국 중산왕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다. 이것이 류큐와 한반도가 공식적으로 교류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잠깐요. 류큐가 고려에 조공을 했다고요? 일본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류큐 왕국은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독자적인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형님 나라로 섬긴 건 일본이 아니라 고려였고 이후에는 조선이었습니다. 한서준 센터장이 두 번째 유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429년 기록입니다. 류큐국 사신 접견. 통역관을 배치하고 국빈으로 예우하다. 세 번째 유리관, 해동제국기 1471년 기록입니다. 류큐국은 우리와 형제의 나라이니 일본과는 다르게 대우하라. 네 번째 유리관, 이건 류큐 측 문서입니다. 1609년 사스마 침공 직전에 작성된 긴급 서한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에 급히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리관 앞에 손을 짚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이게 진짜입니까? 이 문서들이 전부 진짜란 말입니까? 탄소연대 측정, 종이 성분 분석, 인장 감정까지 모두 완료됐습니다. 국제학술기관 3곳의 교차 검증도 받았습니다. 127개 문서 전부 원본입니다. 저는 천천히 유리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127개, 600년의 세월을 견뎌낸 127개의 증거, 일본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한서준 센터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계가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벽면의 대형 모니터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NHK 긴급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일본 외무성 긴급 발표. 한국 측이 주장하는 류큐 관련 사료는 20세기 초 날조된 위조 문서임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 검증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화면에 사토 켄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가로막았던 바로 그 남자였죠. 그의 표정은 승리자의 여유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00페이지 분량의 반박 보고서를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 측 문서가 위조라는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한서준 센터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센터장님, 일본이 선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서준 센터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벤스 자문관님, 짓는 개는 물지 못한다고 했죠? 일본은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 준비가 끝났다는 걸 아니까요? 그가 손짓을 하자 직원 한 명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건 일본 외무성이 배포한 300페이지 보고서입니다. 어젯밤에 입수했죠.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전문가 의견이 빼곡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죠. 90페이지를 보십시오. 한서준 센터장의 말에 저는 해당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보이시죠? 인용된 원본 문서 사진입니다. 그런데 확대해 보십시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문서 모서리에 희미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디지털로 수정한 흔적이었죠. 픽셀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위조입니다. 일본이 배포한 반박 보고서 자체가 조작된 겁니다. 한서준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예측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그들이 먼저 거짓말을 하도록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은 선제 공격을 했지만 그 공격 자체가 부메랑이 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여론은 이미 일본 편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CNN과 BBC가 일본 발표를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문관님이 필요한 겁니다. 한서준 센터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의 선임 자문관. 자문관님이 직접 이 증거들을 확인했다고 증언하시면 국제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직함 하나가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죠. 하지만 그건 일본과의 정면 충돌을 의미했습니다. 동맹국을 배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자문관님,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서준 센터장이 지하 벙커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철제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인트로에서 언급된 거 기억하시죠? 류큐 왕실의 진짜 유언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게 여기 있단 말입니까? 한서준 센터장이 생체 인식 장치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1879년 류큐 왕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되기 직전 마지막 왕 슈타이가 남긴 비밀 유서입니다. 이건 127개 문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 하나의 증거죠. 철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너머로 또 다른 계단이 보였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죠. 따라오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계단을 내려가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할아버지가 78년 전에 묻어버린 그 진실을 향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라인이었죠.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목소리보다 600년 된 종이의 목소리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지하 6층,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지하 6층은 지하 5층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거대한 벙커 대신 작은 방 하나만 있었죠. 방 중앙에는 단 하나의 유리관만이 은은한 조명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왕의 관처럼요. 이게 뭡니까? 저는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한서준 센터장이 유리관 앞에 서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류큐 왕국 마지막 왕 슈타이의 비밀 유서입니다. 1879년 일본이 류큐를 강제 병합하기 직전에 작성된 문서죠. 저는 천천히 유리관에 다가갔습니다. 안에는 낡고 누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그 종이 위에는 붓글씨가 빼곡했고 선명한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한서준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류큐는 600년간 고려와 조선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형님 나라가 보내준 곡식으로 백성을 먹였고 형님 나라가 전해준 글로 자녀를 가르쳤다. 이제 일본의 칼날 아래 우리 왕국은 쓰러지려 하나 후손들아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는 일본의 자식이 아니었다. 우리는 고려의 동생이었고 조선의 벗이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 이 유서를 세상에 드러내어 우리의 뿌리를 증명하라. 저는 그 문장들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46년 전에 쓰인 이 문장이 마치 오늘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류큐 왕실 인장입니다. 현재 세계에 단 3점만 남아있는 인장 중 하나죠. 일본 도쿄박물관의 한 점, 오키나와 현립박물관의 한 점, 그리고 이 문서에 찍힌 것이 마지막 한 점입니다. 새 인장의 문양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저는 유리관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146년의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한 왕국의 마지막 왕이 나라를 잃는 순간에도 지키고 싶었던 진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어떻게 한국에 있게 된 겁니까? 한서준 센터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879년 류큐가 병합되기 직전 마지막 왕 슈타이는 측근을 조선에 보냈습니다. 이 유서와 함께요. 조선 조정은 이 문서를 왕실 기록 보관소에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145년간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죠. 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시기에는 공개할 수 없었고 해방 후에는 한일 관계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한서준 센터장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자문관님이 오셨잖아요. 미국 백악관에서요. 그리고 자문관님의 할아버지가 작성한 그 보고서가 있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1879년 류큐 왕의 유서, 1947년 제 할아버지의 비밀 보고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할아버지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자문관님이 한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했죠. 한서준 센터장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동양 및 역사적 정체성 보고서, 류큐 원로들이 고려시대 문서를 근거로 한국과의 역사적 연대를 주장하고 있음. 자문관님의 할아버지는 1947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류큐와 한국의 관계를요. 하지만 냉전 때문에 봉인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 한국은 감정적인 나라다. 그들의 눈물을 믿지 마라. 그 말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묻어버린 것에 대한 변명? 손자에게 같은 실수를 하라는 유언이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서준 센터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947년은 냉전이 시작되던 해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방파제로 삼아야 했죠. 소련과 중국을 막기 위해서요. 그 상황에서 오키나와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증거는 미국의 전략을 흔드는 폭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묻었다?
전략적 선택이었겠죠. 하지만 78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를 때가 왔습니다. 저는 다시 유리관 속 유서를 바라봤습니다. 146년 전 류큐의 마지막 왕, 78년 전 제 할아버지. 두 사람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진실을 지키려 했고 할아버지는 진실을 묻으려 했죠. 센터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 이 문서들로 뭘 하려는 겁니까? 오키나와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려는 건 아니겠죠? 한서준 센터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영토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원하는 겁니다. 오키나와 주민 150만 명이 자신들의 진짜 역사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일본인인지 류큐인인지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문관님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이 움직이면 일본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센터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선임 자문관이 이 증거들을 인정하면 국제 여론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할아버지의 선택을 뒤집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아야 했습니다. 벤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일본이 난리야. 자네가 한국 측과 접촉했다고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대통령님, 저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데? 류큐 마지막 왕의 유서입니다. 1879년에 작성된 원본이요. 제 할아버지 보고서에 언급된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실한 거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일본이 배포한 반박 보고서는 조작입니다. 디지털 위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또다시 침묵. 벤스,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역사가 뒤집히는 거야.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증거를 가지고 와. 내가 직접 보겠어. 그리고 벤스, 일본 측 접촉은 피해. 지금 도쿄가 완전히 뒤집혔거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한서준 센터장을 바라봤습니다. 대통령님이 증거를 원하십니다. 예상했습니다. 사본은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한서준 센터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127개의 문서와 왕실 유서의 고해상도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문관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도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 양심 고백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부 고발자요? 30년 넘게 류큐 관련 사료 은폐 작업을 직접 수행했던 퇴직 관료입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127개 문서, 류큐 왕실의 유서, 그리고 일본 내부 고발자. 3개의 증거가 모이면 일본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도쿄로 가시겠습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야죠. 이 정도 증거가 모이면 역사가 바뀝니다. 제 할아버지가 78년 전에 하지 못한 일을 제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서준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관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78년이 걸렸지만요. 저는 유리관 속왕의 유서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146년 전 한왕이 나라를 잃으면서도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진실. 저는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려 합니다. 할아버지가 묻어버린 그 진실을요. 지하 6층을 나서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과 다른 선택을 하렵니다. 도쿄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바다가 마치 78년간 숨겨진 진실처럼 하얗고 두꺼웠습니다. 한서준 센터장이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죠. 긴장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렵습니다. 일본 한복판에서 내부 고발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만나는 겁니다. 장소는 도쿄 아카사카의 작은 찻집입니다. 외무성 감시망에서 벗어난 곳이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한서준 센터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요시다 게니치, 일본 외무성 동부가과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입니다. 류큐 관련 사료 관리를 직접 담당했죠. 이건 그가 보내온 신원 확인 자료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외무성 신분증 사본, 인사 기록, 담당 업무,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류큐 역사 문서 관리, 교과서 검정 자문, 국제학술 교류 심해.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류큐 관련 업무가 없어 보였습니다. 30년이 넘으면 거의 평생을 이 일에 바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저희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겁니까? 30년 넘게 숨겨왔으면서. 한서준 센터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손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손녀요? 손녀가 학교에서 오키나와 역사를 배우고 와서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오키나와 사람들은 원래 어디서 왔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요시다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숨겨야 했던 무게.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겠죠. 소녀의 질문 하나가 30년 넘는 침묵을 깨뜨린 건가요? 아이들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더 날카롭죠. 어른들의 변명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태평양의 검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78년 전 할아버지도 이 바다를 건넜겠죠. 진실을 품에 안고서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진실을 묻어버렸습니다.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2시간 후 비행기가 하네다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서준 센터장이 미리 준비해둔 일반 택시를 타고 아카사카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관용차 대신 평범한 흰색 택시를 선택한 건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미행 차량이 있는지 신경이 쓰였거든요.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도쿄에 온 건 아무도 모릅니다. 항공권도 가명으로 끊었고요. 한서준 센터장의 말에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정보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됐으니까요. 도쿄의 네온사인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사이로 거대한 광고판이 보였습니다. 오키나와 관광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웃고 있는 관광객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영상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찻집은 좁은 골목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죠.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다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일본 가옥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벽에는 낡은 족자가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화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머리칼과 깊은 주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양복은 깔끔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고민에 시달린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그의 손이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요시다 게니치 씨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벤스 자문관님이시군요. 앉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서준 센터장은 입구 쪽 자리에 앉아 주변을 경계했죠.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연락해 주셔서. 요시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받을 일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죄를 갚으려는 것뿐입니다. 그가 테이블 아래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는 낡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누군가의 손을 거친 흔적이었죠. 이 안에 제가 30년 넘게 저지른 모든 죄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수백 장의 문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삭제, 수정, 은폐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의 잉크는 오래되어 바랬지만 글자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류큐와 한국의 관계를 증명하는 모든 사료입니다. 원본은 일본 국립공문서관과 국내청 서고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료들을 조직적으로 숨겨왔습니다. 요시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차가 쏟아질 뻔했습니다.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외무성 동북아과에 발령받은 첫 해였죠. 요시다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과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사무실에는 저와 과장님 단둘뿐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서류철 하나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서류철 표지에는 류큐 역사관리 지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일본 정부가 류큐 역사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다루고 있었습니까? 요시다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관리라는 이름의 은폐였습니다. 류큐가 독자 왕국이었다는 기록은 축소하고 일본과의 관계는 과장하라. 한반도와의 교류 기록은 삭제하거나 미확인 처리하라. 대회에서 관련 주제가 나오면 봉쇄하라. 그게 지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셨습니까? 요시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류큐가 독립왕국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오키나와 독립운동이 거세질 거라고, 일본의 영토 보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요. 그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국익이 아니라 말이라는 거요. 150만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그들의 진짜 역사를 숨기는 건 범죄라는 거요. 그런데도 30년 넘게 계속하셨습니다. 제 말에 요시다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습니다. 직장도, 연금도, 사회적 지위도요. 저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아이들 학비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넘게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요시다의 고백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적나라한 자기 고백이었죠.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요시다가 서류 봉투에서 문서 몇 장을 꺼냈습니다. 교과서 검정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이건 2000년대 초반 검정 기록입니다. 어느 출판사가 류큐 왕국은 14세기부터 시까지 독자적인 왕국으로 존재했으며 중국, 조선, 동남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문장을 수정하게 했습니다. 류큐는 일본의 번속국으로서 일본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라고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됐죠. 시다가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2000년대 후반 국제학술대회 기록입니다. 하와이 대학의 한 교수가 류큐와 조선의 외교 관계라는 논문을 발표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항의했고 결국 그 논문은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학술대회까지 봉쇄했다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요시다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오키나와 현립박물관의 한 큐레이터가 류큐 왕실 문서를 전시하려 했습니다. 고려와 조선에 보낸 외교 서한 원본이었죠. 저희는 문부과학성을 통해 압력을 넣었고 그 큐레이터는 결국 사직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겁니다. 진실을 말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까? 외무성뿐만이 아닙니다. 문부과학성, 내각부, 심지어 총리실까지 관여했습니다. 30년 넘게 역대 정권이 모두 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지침만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조직적 은폐라면 일본 정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왜 지금 이걸 폭로하려는 겁니까? 30년 넘게 참았으면서 요시다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소녀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두 손으로 V를 그리고 있었죠. 제 손녀입니다. 유이라고 해요. 올해 8살이죠. 요시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유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하면서요. 저는 유이를 무릎에 앉히고 물었죠. 우리 유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요시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사회 시간에 오키나와 배웠어요. 선생님이 오키나와는 옛날부터 일본이었대요. 저는 웃으면서 그래 그랬구나 하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이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물었어요. 요시다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유이 친구 미사키는 아니래요. 미사키 할머니가 옛날에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니었대요. 뭐가 맞아요? 찻집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이의 맑은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대답 안 해요? 유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나중에 알아볼게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요시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제가 숨겨온 진실이 8살 손녀의 질문 앞에서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이제 제 손녀의 교과서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요시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유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할아버지가 그 거짓말을 만든 사람 중 하나였다는 걸 알면요. 저는 그 생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토마스 벤스, 78년 전 진실을 묻어버린 사람.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남긴 유언. 한국은 감정적인 나라다. 그들의 눈물을 믿지 마라.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요. 하지만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자인 저에게까지 거짓말을 유산으로 남겼죠. 할아버지는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시다와 제 할아버지, 두 사람 모두 진실을 알면서 숨겼습니다. 하지만 요시다는 달랐습니다. 그는 손녀 앞에서 떳떳해지기로 선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선택을 하지 못했고요. 요시다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30년 넘게 이 일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이 없습니까? 요시다가 쓸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오키나와 출신 역사학자 한 분을 만났을 때요. 그분은 류큐 왕국의 진짜 역사를 연구하고 계셨습니다. 저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숨겨도 진실은 언젠가 나옵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영원히 감추지 못합니다. 저는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숨겼습니다. 요시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벤스 자문관님, 저는 30년 넘게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유이 앞에서 떳떳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설령 감옥에 가더라도요. 저는 요시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전 세계 앞에서 증언하시겠습니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유엔에서든 어디서든 증언하겠습니다. 30년 넘는 거짓말을 끝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역사를 바꿀 겁니다. 요시다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용기라뇨. 저는 그저 겁쟁이였습니다. 30년 넘게 진실을 알면서도 숨겼으니까요. 이제야 겨우 손녀 앞에 서려는 겁니다. 찻집을 나서기 전 요시다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벤스 자문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외무성에서 일하셨습니다. 60년대에 오키나와 반환 협상을 담당하셨죠. 아버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류큐의 진짜 역사를요. 하지만 아버지도 숨기셨습니다. 요시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니치야, 언젠가 너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길 바란다.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다고요.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요시다의 아버지, 제 할아버지, 두 사람 모두 진실을 알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자식들에게 물려줬죠. 요시다 씨의 아버지도 제 할아버지도 시대의 포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다음 세대에 거짓말을 물려둬서는 안 됩니다. 찻집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빛 하나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한서준 센터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엔 기자회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의 127개 문서, 류큐 왕실 유서, 그리고 요시다의 증언, 3개의 증거를 전 세계에 공개해야 합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늦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님, 도쿄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 고발자입니다. 30년 넘는 조직적 은폐를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실한 거지? 제 눈으로 직접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교과서 검정 기록, 학술대회 봉쇄 기록, 심지어 총리실 지시 문서까지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역사가 뒤집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벤스, 유엔 기자회견을 준비해. 내가 직접 성명을 발표하겠어. 일본이 78년간 우리를 속였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한서준 센터장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후 유엔에서 뵙겠습니다. 한서준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도쿄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78년 전 할아버지는 진실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요시다는 진실을 숨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 저와 요시다는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려 합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거짓말, 이제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합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의 유언을 어기렵니다. 유엔 본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취재진이 건물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CNN, BBC, CK, 알자지라, 로이터, 피통신, 글로벌 미디어가 총출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토록 팽팽한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벤스 자문관님, 준비되셨습니까? 한서준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요시다 게니치가 뒤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걸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시다 씨, 괜찮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요시다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는 없죠. 유이가 보고 있을 테니까요.
손녀분이 생중계를 보신다고요?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유이한테 할아버지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고 알려달라고요. 유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할아버지, 화이팅이래요. 요시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유이에게 떳떳한 할아버지가 되실 겁니다. 기자회견장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켜보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당신이 78년 전에 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500개가 넘는 카메라가 단상을 향하고 있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좌석은 이미 만석이었고 뒤쪽에는 서서 취재하는 기자들까지 빼곡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의 선임 자문관 에단 벤스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78년간 숨겨져 왔던 역사적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진실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 것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입니다. 1947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워싱턴에 보낸 극비 전문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문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기밀해제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류큐 원로들이 일본 복귀를 거부하고 한국과의 역사적 연대를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냉전 전략상 이 보고서를 78년간 봉인했습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받아 적고 있었죠. 그리고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당시 OSS 요원이었던 토마스 벤스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할아버지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오늘 할아버지가 묻어버린 진실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78년 전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선택을 제가 대신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600년간 보존해 온 127개의 역사 문서입니다. 이 문서들은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류큐 왕국과 고려 및 조선의 외교 관계를 증명합니다. 스크린에 고문서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1372년 고려사 기록입니다. 류큐국 중산왕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다. 이것이 류큐와 한반도가 공식 교류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1429년 조선왕조실록입니다. 류큐국 사신 접견. 통역관을 배치하고 국빈으로 예우하다. 또 다음 사진, 1471년 해동제국기입니다. 류큐국은 우리와 형제의 나라이니 일본과는 다르게 대우하라. 기자석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기자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견장을 둘러봤습니다. 500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1879년 류큐 마지막 왕 슈타이의 비밀 유서입니다. 스크린에 낡은 종이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왕실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류큐는 600년간 고려와 조선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형님 나라가 보내준 곡식으로 백성을 먹였고 형님 나라가 전해준 글로 자녀를 가르쳤다. 이제 일본의 칼날 아래 우리 왕국은 쓰러지려 하나 후손들아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는 일본의 자식이 아니었다. 우리는 고려의 동생이었고 조선의 벗이었다. 회견장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습니다. 146년 전 한왕이 나라를 잃으면서도 지키고 싶었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78년간 미국과 일본이 함께 숨겨왔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일본 정부의 조직적 은폐를 직접 증언할 분이 계십니다. 저는 무대 뒤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요시다 게니치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500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요시다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요시다 게니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회견장 전체가 숨죽이고 있었죠. 오늘 저는 30년 넘는 거짓말을 끝내려 합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요시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류큐는 1609년 사스마 침공 전까지 독립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조선과 600년 이상 형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요시다가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습니다.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학자들을 압박하고 국제학술대회를 봉쇄했습니다. 저는 그 작업에 30년 넘게 직접 참여했습니다. 회견장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 봉투 안에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의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교과서 검정 조작 기록, 학술대회 봉쇄 지시문, 연구자 탄압 문서, 그리고 역대 정권의 승인, 도장이 찍힌 지침서들입니다. 요시다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일본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150만 오키나와 주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짜 역사를 30년 넘게 숨겨온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시다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견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질문 세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시다 씨, 왜 지금 이 시점에 폭로를 결심하셨습니까? NHK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요시다가 천천히 허리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제 손녀 때문입니다. 8살 된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키나와 사람들은 원래 어디서 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제가 숨겨온 거짓말이 손녀 앞에서 저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요시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손녀 앞에서 떳떳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BBC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한국 측 문서가 위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배포한 300페이지 반박 보고서를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90페이지에 인용된 원본 문서 사진을 확대해 보십시오. 스크린에 확대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보이시죠? 디지털 조작 흔적입니다. 픽셀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박 보고서 자체가 조작된 겁니다. 회견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일본 기자들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죠. CNN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벤스 자문관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곧 공식 성명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끊이지 않았죠. 저와 요시다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무대 뒤로 나왔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서준 센터장이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CNN이 가장 먼저 속보를 터뜨렸습니다. 화면 하단에 붉은 자막이 흘러갔죠. 일본 78년간 역사 은폐, 외무성 내부 고발자 충격 폭로. BBC가 뒤를 이었습니다. 류큐 왕국의 진실, 한국과의 600년 유대 확인, 마지막 왕의 유서 공개, 알자지라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조작 만천하에 드러나다. 30년 넘는 조직적 은폐 폭로.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NHK가 기자회견을 생중계한 직후 일본 전역에서 SNS가 폭발했습니다. 요시다의 증언 영상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1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을 넘겼습니다. 도쿄 시부야 교차로 기자회견이 끝난 지 3시간 만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5만 명으로 불어났고 3시간 만에 12만 명을 넘겼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외무성을 해체하라, 30년 넘게 우리를 속였다. 피켓이 도쿄의 밤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시민들의 함성이 시부야 전체를 뒤흔들었죠. 저는 UN 본부 내 임시 사무실에서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시위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군요. 한서준 센터장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진실을 원했던 겁니다. 30년 넘게 속아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오사카 난바역 앞 5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후쿠오카 텐진 지구 3만 명, 나고야 역 앞 4만 명, 일본 전역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키나와 나아 시청 앞 7만 명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노하는 대신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역사를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류큐 왕국을 기억합니다. 한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인이라고 배웠고 부모님은 류큐인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진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려와 조선을 형님 나라로 섬겼다고요. 이제야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146년 전 마지막 왕이 남긴 유서. 그 유서가 드디어 후손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때 TV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서 있었죠. 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일본은 78년간 미국을 속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메가더 장군은 류큐의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워싱턴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보고서를 묵살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미국을 이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이것은 동맹의 배신입니다. 78년간의 배신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관광물관이 공개한 127개의 문서와 류큐 왕실 유서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원본입니다. 그리고 요시다 씨의 증언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거짓말에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은 진실입니다. 류큐 왕국은 독자적인 국가였고 한반도와 600년간 형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8년 만에 미국이 진실의 편에 선 겁니다. 할아버지가 묻어버린 진실을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한국 대통령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모습이 전혀 없었죠. 오늘 78년간 숨겨졌던 역사적 진실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역사적 사실 확인이 영토 분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역사적 정체성 회복을 존중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동아시아 공동 역사 연구를 제안합니다. 한국, 일본, 오키나와 학자들이 함께 모여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을 시작합시다. 저는 그 성명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승리를 손에 쥐고도 복수 대신 화해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600년간 증거를 지켜왔지만 그 증거를 무기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서준 센터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벤스 자문관님, 우리는 진실을 밝히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짓밟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두려워했던 나라, 감정적이라고 경고했던 나라,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냉정하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BBC 헤드라인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승리 대신 화해를 선택하다. 진정한 품격의 외교. CNN이 따라왔습니다. 78년간의 거짓말 마침내 무너지다. 한국의 성숙한 대응에 세계 감탄. 뉴욕타임스 온라인판이 긴급 기사를 올렸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의 새 장이 열리다. 류큐 왕국의 진실과 한국의 품격. 그날 밤 저는 UN 본부 근처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78년간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시다 게니치였습니다. 벤스 자문관님, 방금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요시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이가 기자회견을 봤대요. TV로 할아버지가 나오는 걸 보고 계속 손을 흔들었대요. 할아버지 화이팅 하면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유이가 아내한테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할아버지가 용감한 사람이야? 요시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가 울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그랬대요. 응, 유이야 할아버지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시다 씨. 이제 유이 앞에서 떳떳한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스 자문관님. 덕분입니다. 전화가 끊긴 후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시다는 30년 넘는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손녀 앞에서 떳떳한 할아버지가 됐죠. 하지만 저는 아직 할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78년 전 진실을 묻어버린 할아버지. 저에게 거짓말을 유산으로 남긴 할아버지. 저는 그 할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오늘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당신이 78년 전에 묻어버린 바로 그 진실이요.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일이요.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미국 동부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곳만 떠올랐습니다. 버지니아 알링턴 국립묘지.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렌터카를 빌려 묘지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묘비들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할아버지의 묘비를 찾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토마스 벤스, 1919년에서 2002년 조국을 위해 헌신한 삶.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바람이 묘비 주변의 낙엽을 흩뜨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UN 기자회견 보셨죠? 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할아버지가 78년 전에 묻어버린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쓴 편지였죠. 이 편지를 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를 원망할지 이해할지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에게 1947년 할아버지는 류큐의 진실을 발견하셨습니다. 류큐 원로들이 한국과의 역사적 연대를 주장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진실을 묻어버렸습니다. 냉전이라는 이름으로 국익이라는 핑계로요. 바람이 잠시 멎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할아버지의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알면서도 숨길 수 있는지요. 하지만 도쿄에서 요시다 씨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두려우셨겠죠. 진실을 밝히면 동맹이 무너지고 전략이 흔들릴 테니까요. 그래서 묻으셨겠죠. 하지만 할아버지, 진실은 묻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78년이 걸렸지만 결국 세상에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제가 했습니다.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어겼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틀리셨어요. 한국은 600년간 진실을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순간에도 복수 대신 화해를 선택하는 품격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서준 센터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벤스 자문관님, 이건 뭔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메가더 문서와 함께 봉인되어 있던 겁니다. 수신인이 벤스 가문 후손으로 되어 있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나의 후손에게 언젠가 너가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나보다 용감하게 행동하길 바란다. 나는 시대의 포로였지만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라.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 1947년 12월 토마스 벤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해냈습니다. 78년이 걸렸지만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한서준 센터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벤스 자문관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배워야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두려워했던 그 나라가 실은 진실을 지키는 나라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한서준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한국에는 아직 자문관님이 모르는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이제 저는 진실과 함께 살겠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낙엽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저를 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78년이 걸렸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78년간 봉인됐던 메가더의 극비 전문, 한국이 600년간 지켜온 127개의 붉은 봉인, 그리고 30년 넘게 침묵했던 양심의 고백, 세 개의 진실이 만나 역사가 뒤집히는 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묻었지만 손자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세대를 넘어 흐르는 진실의 힘,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나라만이 그 승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댓글창에 오키나와 한국 만세 딱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역사를 기억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잊혀진 류큐의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